1957년 여름, 전라북도 무주군 깊은 산골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21명의 아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들을 하나씩 들어올려 어딘가로 데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경찰은 3개월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미쳐갔고 지역사회는 공포에 떨었으며 언론은 점차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1987년 가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련원 근처의 작은 호수 수위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을 때 한 어부가 호수 바닥에서 작은 신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발은 30년 전 실종된 아이 중 한 명인 박민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이 발견된 위치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 호수 한가운데 수심 15m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7살 아이의 신발이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만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잊혀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1957년 7월 15일 서울과 부산에서 온 21명의 아이들이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푸른솔 청소년 수련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로 여름방학을 맞아 2주간의 자연체험 캠프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원은 1955년에 설립된 곳으로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건전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련원장인 최영호는 일제강점기 때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60대 남성으로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착 첫날부터 활기차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산책, 물놀이, 곤충채집, 별자리 관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수련원 뒤편에 있는 작은 호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맑고 깊은 물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고 호수 주변의 울창한 숲은 아이들에게 모험의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수련원의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오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오후에는 단체 활동, 저녁 후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모든 아이들은 기숙사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기숙사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분리되어 있었고 각 방에는 4명씩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7살로 가장 어린 아이였지만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서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려고 했고 특히 호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김영희는 12살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준호는 10살의 남자아이로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밤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캠프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매연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이 이들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부모들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받으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원에서는 매주 2번씩 아이들의 근황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었고 아이들도 집에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캠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몇몇 아이들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꾼다고 호소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호수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꾼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밤늦게 호수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관리인들이 확인해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수 주변의 풀들이 평소보다 무성하게 자라있다는 것과 물의 색깔이 조금 더 어둡게 변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이런 현상들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7월 22일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은 오전에 숲속 탐험을 했고 오후에는 호수에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귀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아이들은 평소처럼 기숙사로 돌아갔고 관리인들은 모든 방을 점검한 후 불을 껐습니다. 새벽 6시 기상시간이 되어 관리인 김철수가 아이들을 깨우러 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침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1명의 아이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김철수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로 놀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개인 소지품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옷까지, 신발, 심지어 안경을 쓰던 아이의 안경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잠옷 차림으로 그대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기숙사의 문과 창문이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21명의 아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최영호 원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주경찰서에서 파견된 수사팀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주변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스스로 나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에게 연락이 갔고 서울과 부산에서 급히 달려온 부모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 박순자는 아들의 침대를 붙잡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김영희의 아버지 김동진은 수련원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며 딸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이준호의 부모는 말없이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대규모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라디오에서도 수시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납치, 유괴, 사고, 심지어 집단 가출까지. 하지만 어떤 가설도 현실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21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가출을 할 리도 없고 납치범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였다면 시체라도 발견되어야 했지만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수련원은 즉시 폐쇄되었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온 사람이었고 아이들을 해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21명의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등록되었고
부모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1957년에 그 끔찍한 여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죽은 설천면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악몽이었습니다. 수련원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호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아이들의 호수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 박순자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호수 쪽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밤중에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지켜보느라 지쳐갔습니다. 김영희의 아버지 김동진은 딸을 찾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무당을 찾아다니며 심지어 외국의 초능력자라는 사람들까지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딸의 행방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업을 잃고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이준호의 부모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빈 관을 묻고 제사를 지내며 아들을 보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실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어떤 부모는 미쳐갔고, 어떤 부모는 종교에 의지했으며, 어떤 부모는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21개 가정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제자매들도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형제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사라진 아이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주군에는 더 이상 어린이 캠프나 수련원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도 줄어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 호수 주변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원시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이나 괴담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호수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들은 이를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정부에서는 지역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실종 사건의 생존 가족들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아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장소를 건드리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등산객이 호수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호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등산객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신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1977년에는 사진 작가가, 1979년에는 식물학자가, 1981년에는 지질학자가 각각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두 밤중에 호수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수 표면에 작은 손자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이들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런 소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더욱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의 그 호수만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정명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단 실종 사건의 심리학적 분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과학적 접근법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생존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당시 수사 기록들을 분석하며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의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실종 당일 밤 인근 지역에서 작은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미한 수준이라 별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진도 2.1의 지진이 새벽 3시경에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호수의 수질 검사 결과 일반적인 담수호와는 다른 특이한 미네랄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리튬과 마그네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셋째, 가장 놀라운 발견은 호수 바닥의 지형이었습니다. 음파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결과 호수 바닥에 거대한 동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동굴들은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는 상당히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혹시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 동굴 시스템으로 빠져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호수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했고 21명이 동시에 움직였다면 누군가는 봤을 것입니다. 또한 동굴로 들어갔다면 시체라도 발견되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 교수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최면수를 이용해 당시 관리인이었던 김철수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이미 60대가 된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철수는 실종 당일 밤 새벽 2시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수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랜턴을 들고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다음 기억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갑자기 강한 졸음이 몰려와서 다시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잠이 별로 없던 그가 그렇게 깊이 잠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며 어딘가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무서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정 교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트라우마로 인한 허위 기억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증언에는 일관성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또한 실종된 아이들의 가족들도 인터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모두 비슷한 행동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지고 자주 멍하니 있으며 물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 3일 전부터 계속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김영희의 아버지도 딸이 실종 일주일 전부터 자꾸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밤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부터 이미 뭔가에 이끌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정명수 교수의 연구가 진행되던 1985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종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수련원에서 일했던 조리사 이봉수였습니다. 이봉수는 28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지만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자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봉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밤 최영호 원장이 혼자 호수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경이었고 원장은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봉수는 호기심에 멀리서 따라갔지만 호수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호수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물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마치 거대한 등불처럼 호수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으로 뭔가를 중걸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봉수는 그 순간 강한 공포감을 느꼈고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 알려지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이미 1958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일제강점기 때 신토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둘째, 해방 후에는 각종 민간신앙과 무속에 관심을 보였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영호 원장의 개인 일기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족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이 일기에는 1957년 여름의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은 일기에서 호수에 대한 이상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호수가 단순한 자연 호수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그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건이란 순수한 영혼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원장은 아이들을 수련원에 데려온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호수의 문을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였고 특별한 활동을 시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음식에는 호수물과 특별한 약초가 들어있었고 그 활동들은 모두 아이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종 당일의 일기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원장은 마침내 의식이 성공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호수로 향했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공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의 진위 여부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최영호 원장의 것이 맞다고 나왔지만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정신적 문제로 인한 망상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일기가 발견된 시점이 너무 늦어서 조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최영호 원장이 아이들을 이용해 무슨 의식을 벌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이고 일기는 죄책감에 시달린 노인의 망상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부모라면 이런 진실을 알고 싶으시겠어요? 정명수 교수는 이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호수의 지질학적 특성과 원장의 일기 내용을 연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호수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87년 가을, 극심한 가뭄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전국의 저수지와 호수들의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무주군의 그 호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수심 20m에 달하던 호수의 수위가 5m까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물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낚시를 하러 온 지역 주민 김상철이 호수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30년 전 스타일의 아이 운동화였습니다. 김상철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발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발 안쪽에 적힌 이름표에는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이 중 가장 어렸던 박민수의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신발의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물속에 있었다면 완전히 썩어 없어졌어야 하는데 이 신발은 마치 어제 벗어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대규모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서, 군부대가 총동원되어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의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 박순자는 이미 70대가 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녀는 신발을 보자마자 기절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희망과 절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가슴에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신발의 발견은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30년 전 미제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DNA 검사, 탄소 연대 측정, 미세 섬유 분석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신발에서 검출된 DNA는 확실히 박민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발의 재료들이 서로 다른 연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무 밑창은 1950년대의 것이 맞았지만 천 부분은 훨씬 최근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신발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한 모래였습니다. 이 모래를 분석한 결과 호수 바닥의 모래와는 전혀 다른 성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다 모래와 비슷한 특성을 보였는데 무주군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정명수 교수는 이 새로운 증거들을 기존 연구와 연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영호 원장의 일기에서 언급된 다른 세계가 혹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과는 다른 곳일까요? 한편 호수 바닥의 정밀 조사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 조사에서 호수 바닥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원형 구조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름 약 10m의 이 구조물은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정교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중앙에는 깊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서는 지금도 미약한 물의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구멍이 앞서 발견된 지하 동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수부들이 구멍 속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강한 수류와 복잡한 구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영호 원장의 일기에서 언급된 의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원장이 이 구조물을 이용해 뭔가를 했던 것일까요? 박민수의 신발 발견은 다른 실종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자신들의 아이 흔적도 곧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어떤 가족들은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이제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민수의 신발 발견 이후 수개월 동안 집중적인 수사가 이어졌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겨났습니다. 1988년 봄 수사팀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배제하고 순전히 과학적 논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이정훈 경감은 30년 전 수사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수사에서 놓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실종 당일 새벽 무주군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트럭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련원 주변에서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났다는 증언들이 여러 건 있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이런 단서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21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납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아이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이 가설에 따르면 최영호 원장이 아이들에게 수면제나 마취제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장의 일기에서 언급된 특별한 음식이 바로 그것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든 사이에 공범들이 트럭으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모두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정훈 경감은 최영호 원장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장은 1950년대 초반에 일본에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육 연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생체 실험과 관련된 불법 연구들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731부대에서 활동했던 일부 연구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새로운 실험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영호 원장이 이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가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정명수 교수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의 지질학적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높은 농도의 리튬과 마그네슘이 인간의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런 물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 교수의 가설에 따르면 아이들이 호수물을 마시거나 호수 근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물질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의식 상태가 변화했고 집단 최면과 비슷한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호수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시체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호수 바닥의 지하 동굴 시스템이 답일 수도 있었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시체가 떠오르지 않은 것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초자연적 현상일까요? 치밀한 범죄일까요? 아니면 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고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수사관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시겠어요? 1988년 말 수사팀은 마지막 시도로 호수를 완전히 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30년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1989년 3월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호수 배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수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과 수십 대의 장비가 동원되었고 전국의 언론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종 가족들도 모두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배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호수 바닥의 모습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호수 바닥처럼 보였지만 물이 완전히 빠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수 바닥 전체에 거대한 나선형 패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나선형 패턴의 중심에는
앞서 발견된 원형 구조물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21개의 작은 원형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멍의 크기는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구멍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구멍에서 작은 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이는 어린아이의 손가락뼈로 확인되었습니다. 12번째 구멍에서는 작은 천 조각이, 16번째 구멍에서는 또 다른 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것들은 모두 작은 조각들 뿐이었고 21명의 아이들 모두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발견된 뼈 조각들은 실제로 실종된 아이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왜 이렇게 작은 조각들만 남아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중앙의 원형 구조물에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최영호 원장의 개인 소지품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시계, 반지,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앞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실종 당일 밤의 상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소름 끼쳤습니다. 원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다른 세계로 보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책임을 지기 위해 같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아이들을 악마에게 바쳤다. 이제 나도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최영호 원장은 미신에 빠져 아이들을 이용한 끔찍한 의식을 벌였고 그 결과 21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장 자신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박민수의 신발은 어떻게 30년 후에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을까요? 호수 바닥의 나선형 패턴은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체는 왜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까요?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사건은 최영호 원장에 의한 집단 살인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실종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뼈 조각을 받아들고 마침내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영희의 아버지 김동진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준호의 부모는 아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어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수는 다시 물로 채워졌고 그 자리에는 28명의 아이들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매년 실종일에 그곳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호수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순수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광기에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진실을 찾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무주군의 그 호수에서는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호수 표면에 작은 손자국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그들이 당한 비극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이나 미스터리한 일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진실이 숨어 있고 그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30년간 기다려온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이런 잊혀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